지난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온 타결안이었는데요. 덕분에 미국은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도 상당히 상승세를 탔죠. 처음에는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중국이 얻어간 것이 별로 없다라는 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못 가져갔단 말인데요. 이번 1단계 무역 합의에서 가장 실망한 것 바로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사이버안보위회로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화웨이는 지난해 말 창업주의 딸이자 CFO인 멍완저우가 대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다툼에서 핵심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국 제조 2025의 선발주자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결국 중국은 화웨이가 거래 제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정말 원하던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한 가지 소식. 미국의 2020년 국방수권법에는 의회가 찬성하기 전에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의회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나섰네요.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집요하고 냉혹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국당 네. 지지자들 오늘 국회 본청에 좀 들어가갖고 약간 아수라장이 됐다. 그 네. 와중에 정의당도 당원들이 좀 심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청년 대변인이죠. 네. 강민진 대변인을 만났는데 침을 뱉은 걸 얼굴에 맞고 아이고. 머리채 휘어잡히고 뭐 욕설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러실까? 예, 저도 그분들을 좀 봤는데요. 네. 이 노기가 잔뜩 서려 있어요. 무언가 이렇게 뜨거운 울분 같은 것과 노기와 뭔가 이 어떤 분노, 증오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이제 우리 농성장이 바로 본청 앞에 있습니다. 네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집회를 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속상한데 네. 화 많이 나셨잖아요. 지금 아유, 심상정 그러니까요. 대표 화 많이 예. 나신 것 같은데. 아우 많이 네. 났죠. 야,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좀 제가 누구러뜨리는 논평은 발표했어요. 심상정 대표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네네. 갑질하듯이 민주당이 한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알바끼냐. 뭐 개혁 네. 알박기, 네네. 예,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다시 논평을 발표하면서 심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 유감이다. 그 항의는 수용하겠다고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서 뭐 하시느라고 뭐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얼굴이 아이고, 점점 좀 안 좋아지세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보다 지금. 네. 오늘도 네. 철야조예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 뭐 이럴 거면 원안으로 가자. 원안이 네. 227대 75. 네.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이게 통과되면 좋은데 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사태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블랙 아이스가 깔려 있는 위험한 도로에서 민주당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자꾸 밟는 거예요. 4번씩이나.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정의당 버스, 바른미래당 버스, 민평당 버스, 대한신당 버스가 차례로 다중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다중추돌 사고. 예, 다중추돌 네. 사고를 일으켰다.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안정되게 가는데. 네네.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4번 밟았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초기에 백석 비례대표란 독일식 연동제를 하자.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패스트트랙 합의 과정에서 75석으로 줄이고 연동률도 50% 이렇게 브레이크 한번 밟고 그다음에 75석을 다시 협상 과정에서 60석으로 줄이자. 두 번째 브레이크 또 밟고. 그러다가 이제 50석으로 줄이고
30석에 대한 그 캡을 캡. 씌운다는 그 아주 어려운 말인데 설명 안 할게요. 예, 요거 또 브레이크 밟고. 그러니까 뒤따라가다가 이게 추돌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뒤엉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중 추돌 사고.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이게 점점점 사실은 정의당한테는 불리한 안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정의당이 가장 원했던 안보다는 많이 후퇴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의당에도 많이 계속 양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30석 캡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석패율제 얘기까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30석 캡을 씌우면 네. 그 30석 안에 석패율 의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꾸 쪼그라들고 하면은 배분해야 될 파이는 주는데 이 선거법이 복잡해가지고 연동형 비례, 병립형 비례, 석패율 비례 이렇게 비례 종류만 3종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0석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나누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석패율제를 없애자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원래 정의당이 석패율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최초에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거예요. 최초에는. 근데 왜 정의당이 마치 제 계기한 양 지금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석패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거에 맞춰 선거 준비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들이 이제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뛰면 구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맞게 선거 준비를 다 하고 아니 내일 모레가 이제 비례 후보 등록하는 총선 후보 등록하는 네네. 날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직전에 와가지고 또 석패율 비례 이런 부분이 일제히 다 후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말 재미없지 않느냐. 이러다가 이제 상실감이 많이 생긴 거죠.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많이 믿으세요? 아니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이번 선거제 관한 논의에서 제일 왜곡된 측면은 뭐냐면은 룰을 어떻게 바꾸면 어느 당이 얼마나 유리해지느냐 이런 논의만 있어요. 그건 뭐 어느 당이나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이 선거제 개혁이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자는 그 정치 개혁이 본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다 어디로 가고 어느 당에 몇 석도 얹고 어느 당이 뭐 몇 석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니까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거 정의당만 좋자고 한 선거법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 그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 보수적인 정당들도 다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대 두 정당 빼고 다른 이제 뭐 좀 군소 야당들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들어가면은 좀 의석수를 늘릴 수가 있고 목소리를 뭐 좀 다양하게 낼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대표밖에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계층을 대표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거나 이러면은 소수당한테 유리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제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국회 문턱을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로 한번 바꿔보자. 국회 구성과 체질과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이게 선거제 개혁의 취지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설령 선거법 개정이 된다 한들 현재와 같이 누더기가 되고 결국 더하기 빼기 이런 어떤 계산서에 기초해 가지고 과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이 동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제 정치 개혁의 적신호가 왔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선거법대로라면은 설령 그렇게 간다 한들 한국 정치가 크게 바뀔 게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듭니다. 원안대로 간다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자유한국당도 그러면은 우리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입장이죠. 지금 그런 바른미래당도 입장이에요. 뭐 마찬가지고 지금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생각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탈표가 나오죠. 네. 예, 이거는 일단 통과되기 민주당 어차피 힘들 내에서조차도. 거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예.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호남 의원들 또 이탈이 민평당도 예상이 있고. 되고, 네, 이런저런 거 따지면은 사실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올리자는 거는 정답입니다. 원래 정의당은 원안대로 해야 된다였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원안대로 하면 부결된다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안을 수호하는 게 정치개혁 안 하겠다는 논리가 돼가지고 지금 하여간
믿어질 수 없는 해괴망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는 최후의 일가까지도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까 계속 민주당에 더 이상 후퇴하지 마라. 석패율제는 그러면 그거는 포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 석패율제 세 가지입니다. 정점. 네. 석패율제. 그다음에 연동형 캡 씌우냐 마느냐. 네. 예, 30석의 캡으로 제한하느냐 마느냐. 세 번째는 진입장벽 3%. 네네. 예, 이건데 진입장벽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사실상 쟁점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애초 목표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둘 다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러려고 선거법 정치개혁 시작했냐. 1년 전에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뭐 하나마나 애시당초 그 얘기 꺼낸 사람만 괜히 뻘쭘해지는. 근데 이게 또 공수처 법안이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나름. 네. 그러니까는 뭐 한간에 하는 얘기들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네. 다른 야당들에서 특히 정의당에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 도움을 주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정의당은 사법개혁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네. 입장이고 선거법과 무관하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형사소송법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저희가 중심에 서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법이 먼저 처리가 안 돼서 공수처법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 전혀 하실 필요 없다. 예, 그거는 그냥 기우다. 예,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잠깐 국회에서 벗어나갔고 다른 네. 얘기 해볼게요. 이것도 뭐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아시죠? 무슨 얘기 할지. 그러니까 그 얘기나 국회나 비슷해요. 판 깨지는 소리 들리는 거는 북미 관계나 여야 관계나 네. 요즘은 연말을 앞두고 전부 판이 깨지는 이런 어떤 그 국면 아닙니까? 스티브 비건 대표가 왔잖아요. 네. 와갖고서는 뭐 북한 측하고 좀 만남을 해보려고 뭐 메시지도 던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만날 것 같으세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저래 만나자고 하는 거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접촉을 위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북한이 알지 않느냐,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만남이 지금 성사되고 있다면 왜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북미 관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비건 대표 방한 전후에 북한이 쏟아낸 메시지들만 봐도 그렇죠. 예, 확실한 핵 억지력,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없다. 이제 계속 이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건이 저렇게 어떤 공개적으로 접촉 제안을 하는 걸로 접촉이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 예.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또 얘기도 나오고 네. 누구죠? 그 북한의 우리로 치면 합창미장? 제가 총참모장. 네, 총참미장. 네, 압니다.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막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최근 막 등장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핵 균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비슷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결국에는 우리 핵국가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개 기간을 염두에 네.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국방과학원입니다. 네네. 예, 거기에 개발자만 2만 명이죠. 2만 명. 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 7배. 야. 7배입니다. 7배. 네네. 이 국방과학원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그 실험을 했고 아마 미사일 시험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동창리에서 네.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걸로 7분간. 보여졌는데 예, 그 결과를 최고 지도자한테 보고했다. 당 중앙군사위에 보고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네. 예, 또 총참모부가 핵 억지력, 핵 균형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다 보고하고 건의하거나 이렇게 아래에서 검토했던 내용들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뭔가 이 계속 그 하나의 어떤 그 예비 단계로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균형 또는 핵 억지력, 전략적 지위 향상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 대해서 ICBM을 통한 어떤 억제력을 구사하겠다는 사실상 뭐 말은 어렵지만 그겁니다.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갖겠다는 얘기예요.
점점 어떻게 꼬여만 가고 있어갖고 답답한데 지금 네. 뭐 잘 될 해결책이 뭐 있을까요? 지금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다만 예, 그 소설가 노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건 죄가 아니다. 아무리 허황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관적 전망을 갖고 어떤 뭔가 그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또 노력을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금방 어떤 그 상황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 평화의 촛불이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평화의 열차에 막차가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불과 한 보름 남짓이에요. 이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평화의 불꽃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집무실을 판문점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끝장을 보겠다. 이러면서 좀 뭔가 결기가 있는 말을 지금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제 거의 그쪽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통미봉남. 네. 미국하고 근데 미국하고도 얘기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현재는 네. 뭐 우리하고는 이제 뭐 거의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소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 저는 참 이상합니다.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안 보인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예. 언론에서 안 보이시네요. 옛날에 남북 정상회담이다 무슨 특사를 보낸다 할 때는 항상 서훈 국정원장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분 요즘 어디가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 그리고 몇 번 뭐 저기 정치인들 만나 밥 먹다가 또 기자들 만나 밥 먹다가 말썽 나오고 나선 종적을 감춘 것 같아요. 뭐 이럴 좀 때 조심하시나 보죠. 예, 청와대가 움직이기 곤란할 때 대신 그 주변 세력들이 특히 국정원 같은 기관들이 뭔가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뭔가 좀 다른 우회로를 뚫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성과를 낼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크리스마스 글쎄 말입니다. 전에 네. 뭐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냐. 예. 사실 2년 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만약에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위협적일 것 더 같거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건 대표가 오늘 그 북한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사고방식은 일괄 타결, 네. 그러면서 선비핵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건 대표는 항상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면서 뭐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안 담겨 있으니까 북한이 저래 화를 내는 것일 텐데 저는 그거를 미국이 왜 속 시원하게 공개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연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있다면은 공개를 하고 북한 보고 받아라. 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근데 비건 대표는 제가 작년에도 만났고 올해도 만났고 했는데 항상 자기는 유연했대. 우리한테도 그랬고요. 항상 자기는 유연한 접근법, 항상 새로운 접근법을 했대.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혹시 말장난 아닌가 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외교 정책 같은 것이 특히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외교 정책은 사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뭐 토론회라든지 또 한간에 언론에 난다든지 외교 정책 관련해 갖고 선거랑 연계돼서 네. 나타나는 것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은 중국하고 이란. 네. 그 비율을 이렇게 내놓은 그렇군요. 그래프가 있는데 북한은 조금 사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떨어지죠? 편이라서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선거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조금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에 집중해주는 미국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팔자를 고치는 정말로 천우 신조의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게 잘 되길 바랬습니까? 뭐 아직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예. 더
기원을 또 해보죠. 글쎄 오늘 힘 빠지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오늘 좀 영 이상하네요 제가. 네, 힘 빠지는 얘기만 하십사하고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하네요. 예. 아이, 알겠습니다. 네, 또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신다고. 네, 오늘 철야해야죠. 네, 건강 좀 챙기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트 스피치, 특정 계층이나 민족을 향한 언어 폭력을 뜻하죠. 일본에서는 한국을 향한 우익들의 헤이트 스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은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 처음이라는데요. 제1변호사 신종건 변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제1교포이신 거죠? 지금 가와사키시에 거주 중이시고요. 네, 저는 제일교포 3세가 되고요. 네. 가와사키의 옆에 있는 요코하마시에서 살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코하마에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시 사실은 한국인한테 아주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쯤인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인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가와사키시는 동경에 접하는 곳이라서 동경하고 요코하마의 사이에 있는 도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금 153만 명으로 일본에서 6번째 인구가 됩니다. 아, 큰 도시군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네다 네. 국제공항에서는 버스로 2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인들이 많나요? 제일 한국인들. 네, 가와사키는 옛날부터 일본 유수의 공업지대라 해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던 지역이라서 지금도 4세, 5세, 6세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살고 있군요. 네. 일본에서 최초로 이 가와사키시에서 헤이스피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조례는 부당한 차별적 언행을 금지하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네. 이 차별적 언행을 세 번 이상 한 사람한테 처음으로 벌금을 가하게 되었던 조례가 됩니다. 벌금 얼마인가요? 네, 일본 돈으로 50만 원이 되고요. 한국 돈으로는 이제 540만 원 정도로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인종이나 뭐 민족에 대한 뭐 증오하는 발언, 헤이스피치를 3번 이상 하면은 벌금 5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40만 원 정도를 매긴다. 근데 2016년에 일본에서는 이미 헤이스피치 해소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번 조례랑은? 네, 이 해소법이라는 게 네. 벌금이나 규제를 하는 법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을 정한 법이라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났던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벌금도 무는 강제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벌금 물리는 게 그럼 처음이라는 얘긴데 이 가와사키시 뭐 제1교포 많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럼 한국인을 향한 어떤 혐한 그런 헤이스피치가 좀 많았던가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장소라서 그렇게 충돌이 많이 생겼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충돌이 좀 많았던 곳이다. 예전 해방 전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글쎄 그냥 가서 일하러 간 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이 많았나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 강제징용 아까 공업단지가 많다라고 말씀하셔갖고 그러니까 강제징용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끌려가신 분들도 많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그러니까 혐한뿐 아니라 이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혐한 시를 반대하는 카운터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시위도 네. 많은 갈등하는 곳이었다. 어떤 스피치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혐한 스피치를 하나요? 그래서 하나는 네.
한국이라는 게 뭐 낮은 인종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그 바퀴의 예를 들거나 바퀴요? 한국인이 바퀴로 예를 바퀴벌레? 들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또 네, 하나요?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가라든지 음. 일본이 싫어하면 일본에서 살지 말라는 그런 혐한 시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제1한국인들도 좀 약간 좀 위협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말 다툼이 아니라 음.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위협을 느꼈다. 네. 요새 한일 관계 안 좋잖아요. 변호사님 네. 아시다시피 좀 더 심해졌나요? 네. 네, 뭐 인터넷상에서의 혐한 시위라 뭐 그런 헤이트 스피치가 많아졌던 것은 뭐 명백하고요. 네. 역시 혐한 시위도 그걸로 인해서 많아졌던 것은 감각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 헤이트 스피치 이게 주로 대상이 한국인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인에 대한 것도 있었나요? 네, 일부 재류 차격에서 불법 재류가 되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헤이트 스피치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있었던데, 뭐 거의 100% 가까이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렇군요. 일부 불법 체류자한테는 뭐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네, 한국인을 향한 것이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어요,들. 네. 네, 이 조례가 인제 가와사키시에서 생겼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다행이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많은 변호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네.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고 이 제1 변호사들이 많이 힘을 썼나요? 네, 우리가 좀 서명을 모으거나 뭐 많은 음. 요청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제가 소속을 하는 제일 코리안 변호사 협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줄여서 라작이라고 하는데, 맞아. 네. 라작에서 책을 뭐 출판을 하거나 심포지엄을 많이 개최를 하면서 일본 음. 사회에 많이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책이나 뭐 심포지엄 하면서 이 상황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사실 뭐 이번에 조례 통과한 거 뭐 잘 됐다,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이게 또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공공장소나 야외에서의 집회는 뭐 대상을 하는데 네. 인터넷상이나 건물 안에 모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좀 어렵게 되고 있고요. 음. 세 단계가 있어가지고 세 단계요? 관고, 명령, 공표라는 세 단계가 있어서 네. 이름이나 그런 내용을 공표했었더라도 네. 그걸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이 다시 인정을 해야 벌금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권고, 명령, 공표 이렇게 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네. 마지막 단계에 와서도 이거를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좀 한 번 정도 그런 얘기했다고 해 갖고 이게 바로 처벌을 받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뭐 집회에서 발언을 한 거는 해당이 되지만 뭐 온라인상이라든지 또 건물 안의 네, 모임 이게 인제 야외에서 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럼 쪼금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음. 이 뭐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뭐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도 네, 이 헤이트 스피치 이 뭐 혐한 집단 이런 단체들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인터넷상에서 뭐 선동을 하면서 음. 그걸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서 자기들의 활동을 이제 넓혀가고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런 헤이트 스피치를 주관하는 단체 간부들이 이제 선거에 후보하거나 오. 그걸로 당당하게 헤이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치계로 나서 갖고서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좀 더 위험하겠네요. 예, 엄청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가와사키뿐 아니고 일본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우익 단체들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퍼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역시 네. 오사카는 특히 제일 한국인이 많이 네네.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예, 그런 단체가 있고요. 이제 규슈, 후쿠오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많은 곳에 더 많은 혐한 집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처벌 조례 확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는 자치체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좀 시간 걸리기 힘들겠지만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가와사키시의 제일 한국인 변호사들이 이제 혐한 시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다고 우익들의 타겟이 돼서 상당히 많은 협박에 그리고 소송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여기 2016년에 네네. 카와사키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그걸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네네. 거기에 몇 분 우리 한국인 변호사들이 참가를 했어요. 네. 거기에 특히 그 송혜연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네. 그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 네. 그 징계 제도가 있는데 그 징계 제도를 이용을 해서 뭐 수천 건의 징계 요구를 일으키기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일으키거나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집요하게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네, 이렇게 힘들게 또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뭐랄까요? 저희가 감사의 말씀 그리고 거기 계시는 제일 한국인들께도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혐한뿐이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발언은 어느 사회에서도 없어져야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변호사 신종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경쟁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던 딜리버리 히어로 DH의 5조 원에 인수됐습니다. 배달업계의 거대 공룡이 탄생하면서 대한민국 요식업 생태계가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다들 어플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를 소유한 기업 또 모르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어떤 기업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배달의 민족까지 사들인 회사가 독일의 배달앱 1위 업체. 사실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 세계 배달앱 1위 업체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딜리버리 회사예요. 히어로. 그 회사가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40개국 정도 되고요. 그중에 35개 나라에서 1등입니다. 35개 나라에서 네. 1등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국내에서 요기요라는 서비스를 진작에 하고 네. 있었고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이런 회사들까지 다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쿠폰을 뿌려댐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에게 1위 자리를 못 뺏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사버리자. 사버렸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게르만 민족도 우리 민족이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배달의 민족이 국내 1위잖아요. 네.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왜 인수합병을 선택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배달의 민족이 창업한 게 2010년이에요. 네. 10년도 안 돼서 지금 요번에 회사를 사간 딜리버리 히어로가 평가하기로는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가 한 4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지분 87%를 이번에 인수를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창업할 당시에 초기 자본 3천만 원에 5명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뭐 아마존 수준이네. 그렇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누가 금수저라서 뭐 증여를 받아서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뭐 배경이 돼서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정말 아이디어로 회사를 키워갔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결국은 왜 매각을 하게 되었을까? 네.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단 배달앱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서 한 70%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네, 써요?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게 창업 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시장 독점 사업자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주공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무한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마땅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을 아하. 겁니다. 이 회사가 당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내놔야 하는 그런 서비스니까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아마 마땅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을 거고 반면에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1등인데 공격적으로 이 회사를 치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예컨대 동남아에서는 한 번쯤 타보셨을 그 공유 차량 서비스 네, 그랩. 그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배달까지 할게요.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아. 투자도 꽤 많이 음식 끌어모았거든요. 배달을 네. 그랩이요. 사람도 배달하고 음식도 배달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우버이츠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버에서 왜 택배도 하잖아요. 네. 존재하는 모든 걸 실어나르는 서비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이 제일 큰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딱 깃발을 꽂지 않으면 향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한국 시장이 세계 3등 배달 서비스 시장이에요. 진짜 많이 해먹군요. 배달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연간 20조 원 시장인데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매년 9만 가구씩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연평균. 그리고 앞으로 2028년이 되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비중이 커진다고 합니다. 울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1인 가구가 가서 혼자 사 먹는다 보다는 배달시킨다가 그렇죠. 훨씬 배달시키죠. 편리하거든요. 이 시장에 무한한 가능성을 본 거고 아시아 시장을 한국을 교두보로 해서 키워보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1인 가족이 많이 는다는 것은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좀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결혼 안 하고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사업의 기회로 작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도 가지고 있고 배달통도 가지고 네. 있고 이제는 이제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우리 보통 그러죠. 네. 배달의 민족도 가져가게 되면은 국내 배달앱 지형도 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국내는 일단 그럼 독과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배달통에 푸드플라이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 시장 점유율이 한 99% 정도 되거든요. 그냥 독점이네요. 그냥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을 혼자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승인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요 단계가 남아 있어요. 이게 적게는 반년, 길게 보면은 뭐 1년까지도 기업 결합 심사에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 보면 그 국내 오픈마켓 2위였던 옥션을 그 미국 이베이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2009년 현재인데 당시에 국내 1위 업체였던 지마켓을 사겠다고 했어요. 네. 그 두 회사를 우리가 둘 다 운영을 하겠다 했을 때 당시에 공정위가 반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픈마켓 시장이라는데 다른 업체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뭐 11번가니 네이버니 이런 데들 경쟁자도 그렇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각자의 브랜드로 경쟁을 한다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겠구나.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이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도 요기요나 뭐 배달통 이런 회사들과 각자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한 채로 경영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딜리버리 히어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또 열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당장 딱 드는 생각에 그러면 이제 뿌리던 쿠폰들은 다 날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게 걱정스러운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기요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배달의 민족한테 1등을 못 뺏어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요기요에서는 왜 월 단위로 결제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네. 내가 배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 마치 정기구독 서비스 하는 것처럼 결제가 자동이체가 되게 하고 그러면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 건건이 자동적으로 할인된 금액에 배달 수수료가 나가게끔 그런 서비스까지 출시를 하고 뭐 쿠폰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뿌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주요 사업자가 다 모기업이 한 회사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금도 음식값의 한 20% 정도를 수수료로 떼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인데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산업군 사이에 길목을 딱 막고 서서 양쪽에서 통행세를 받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 그 서비스라는 주장도 생각났어요. 딱에 나오거든요. 강 있으면 그 다리에서 다리세 받는 느낌? 그러니까요. 약간?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협회 이런 데서는 네. 이 승인을 하면 안 된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달 정말 직접 해주시는 분들, 네네. 기사님들은 이렇게 되면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설 유인이 없어진다. 저 회사가 우리에게 돈을 올려줄 리도 없고 어차피 이직해도 다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든지 이렇게 독점이 되면은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좀 우려되는 면이 많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배달의 민족이 그 우아한 형제들 네. 이런 회사자 모 회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김봉진 씨 잠깐 설명하셨지만 뭐 금수저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정말로 친구들 뭐 이렇게 한 5명 모여갖고서 했는데 지금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이분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하고 그 우아한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이 모여서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네. 형제들, 우아한 형제들이 모여서 5대5로 이제 투자를 해서 아시아 총괄 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아. 조인트 벤처의 형태로. 그래서 아시아 11개 나라의 배달앱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사장을 했던 분이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맡아서 이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김봉진 이 대표의 경영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산 거예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돈과 물량을 통해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은. 우리에게 1등을 내주지 않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 최고의 장수를 적진이라도 알아보는. 흡수하겠다. 아, 적장은 네. 내가 그냥 흡수해버리고 만다. 뭔가 어디 영화에서 본 얘기 같은데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좀 창의적인 그러니까 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 정도로 훌륭한 경영진이면 우리가 흡수하겠다. 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쿠팡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배달민족 합병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쿠팡이 배달앱 사업 진출을 언급을 했다. 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쿠팡이 배달앱 사업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공정위에 어. 이 배달의 민족이 쿠팡을 한번 일러 바친 적이 있는데 네. 왜 그랬냐면 쿠팡이 우리하고 거래하던 가맹점들에게 가서 수수료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캐내려고 했다. 내지는 그쪽하고 거래를 끊고 우리하고 거래하자고 했다. 등등해서 불공정한 그 시도를 했다. 이런 것들로 공정위에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쿠팡을 신고한 업체는 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LG 생활건강 등등 업종을 막론하고 쿠팡이라는 온라인 유통 공룡이 시장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일러바치는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쿠팡 하면은 뒤에 이제 또 든든한 네. 뒷배경이 있잖아요. 이른바 그 손정희로 네. 대표되는 일본계 자금인데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 굳이 배달의 민족이 그걸 거론하고 나선 게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공정위가 보기에 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기업 결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독점 아니다. 쿠팡 같은 공룡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과거에 그 이베이 옥션, 이베이 네네. 지마켓이 결합할 때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둘이 합쳐서 90%가 되지만 11번가도 하고 네이버도 한다. 요 논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쿠팡이라는 공룡도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부각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본계 자금이라는 점을 불어 강조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투자 자금에 장벽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뭐 손정희 회장이야 뭐
5만 군데 진짜 글로벌리 투자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특별히 일본계 자금이다가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건 결국엔 독과점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3천만 원을 5조 원까지 불릴 수 있는 그 가치 창출.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뭔가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 주고 이 서비스를 사게끔 만들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한 거고, 이번 M&A가 정말 실제로 공정위 승인을 통해 성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국내 인터넷 기업 중에는 제일 비싸게 팔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다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스타트업 기업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좋은 선례를 또 남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 소식으로 달라지는 배달앱 지형.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2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TBS 교통통신원 이경님, 네, 서교동 사거리 부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조금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그치고 나면은 영하권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잊지 말고 우산 챙기시고요. 또 감기 조심하세요. 끝곡 알란 워커, 유명한 DJ죠. 네, Faded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